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2 제14주 쟁점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양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채권이 양도가 되죠. 자, 그런데 이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갑과 을이 갑이 채권자인데 이 갑과 을 사이에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했을 경우에 갑이 병에게 채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을은 병에 대해서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들어서 병이 채권을 양수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이 병이 선이라고 한다면 이 선의인 병에 대해서는 또 이제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이기만 하면은 병에게 대해서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병이 악이거나 또는 선이이지만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병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수인이 다시 또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정에게 또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양수인이나 전득자가 뭐 정이 선이이고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또는 병이 선이이고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병은 선이인 경우 근데 정은 악인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병에 대한 채권 양도가 유효하기 때문에 정이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에게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악이지만 정이 선의인 경우, 이 경우에도 역시 정이 선의이기 때문에 정에 대해서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양수인과 전득자 중 한 명이라도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다면은 전득자에게 양도 금지 특약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자, 다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고 해서 채권의 강제 집행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요 A 채권에 대해서 갑이 채권자이고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라고 할 때 그 갑의 채권자인 병이 있는 경우에 이 갑의 채권자인 병은 갑과 을 사이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악의라고 하더라도 A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압류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선의 여부와 상관없이 채권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채권 양도와 상계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급금지 채권을 상계하고도 같이 여러분이 연계시켜 생각해야 될 텐데, 일단은 지급금지 채권의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봤죠. 첫 번째, 지급금지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다면 상계가 가능하고, 지급금지 전에 채권이 상계 적상 상태에 있지 않지만은 지급금지 전에 채권이 발생했고 자동채권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거나 같다면 상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급금지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상계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채권 양도도 그렇게 하나, 둘,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 두 번째 경우는 지급금지의 경우와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일단은 채권 양도 당시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뭐 상계가 당연히 가능하겠죠. 상계 적상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데 양도 당시에는 상계 적상 상태가 아니었지만은 양도 전에 채권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급금지의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해서 변제기가 같거나 빠른 경우에 상계할 수 있다라고 보았는데, 이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 전에 채권이 발생했다면은 변제기와 상관없이 사후적으로 상계 적상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그러면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에도 지급금지와 마찬가지로 변제기를 비교해서 변제기가 같거나 더 빠른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긴 있는데, 근데 어쨌든 판례는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상계 적상 상태와 상관없이
그 채권 변제기와 상관없이 상계 적상 상태에 이르면은 채권 이제 그 양도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으로 자동 채권으로 양수인에게 상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급금지의 경우와 상계의 경우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갑과 을 이제 만약에 이제 갑이 요 A 채권을 강제 집행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A 채권을 강제 집행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그 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자동 채권으로 만약에 갑이 청구하는 추징금이라든지 또는 전부 명령을 받아서 전부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병이 을에 대한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가, 갑한테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이 경우에는 갑을 더 보호할 것인가, 즉 병의 을에 대한 상계 기대권을 더 보호할 것인가, 또는 갑의 강제 집행에 따른 채권 만족을 얻는 그런 그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더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의 절충점으로서 결과적으로 병이 을에 대해서 지급금지 전의 채권을 취득했고, 그 채권의 변제기가 A 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거나 같다면은 병의 상계 기대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계할 수 있고, 만약에 변제가 더 늦다면은 그 경우에는 병의 상계 이익보다는 갑의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더 보호해 줘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병이 상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경계선을 그어준 거잖아요. 자, 근데 갑과 을이 있고 병이 채무자가 있는 경우, 이제 을이 갑한테 채권을 양도한 거죠. 채권을 양도한 건데,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병이 을에 대해서 이제 이 자동 채권을 갖고 있죠. 자동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자동 채권이 을의 채권 양도에 의해서 병이 상계에 대한 기대가 침해되면 안 되겠죠. 이 경우는 지금 갑이 을이 자신이 원해서 이렇게 강제 집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갑이 을의 책임 재산인 A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에 갑과 병 중에서 누구를 더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 경우는 을이 자발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거죠. 채권을 양도하지 않는다면 병은 상계에 대한 기대권을 갖는데, 을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병의 상계에 대한 기대권이 침해된다라고 한다면은 병에게 좀 더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하지 않고, 즉 갑을 더 보호할 것인가 병을 더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지금 을이 자발적으로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병의 상계에 대한 기대권이 침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채권 양도 전에 자동 채권을 취득하였고, 나중에 이제 이 A 채권과 병이 을에 대해서 갖는 자동 채권이 이제 나중에 채권 양도 이후에 어느 순간에 상계 적상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병은 을에 대한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에만 지급금지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지급금지의 경우에는 지급금지 이전에 채권이 발생했지만 상계 적상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했는데, 이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급금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있었지만은 지급금지의 경우에도 똑같은 설명이 적용되는데요. 양도 후에 발생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계가 불가능하죠. 지급금지의 경우에도 지급금지 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상계가 불가능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양도 전에 성립하였고, 그리고 그 양도 후에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그런 법률관계의 기초에서 자동 채권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양 채권 채무가 동시행 관계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비록 그 채권이 양도 후에 발생했다 할지라도 상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채권 을이 수급인이고요. 그 다음에 갑이 도급인입니다.
자, 근데 을은 이제 갑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갖겠죠. 이 공사대금 채권을 편의상 A라고 하고요. 을이 이 공사대금 채권을 병한테 양수를 합니다. 그럼 양도를 합니다. 그럼 이제 병은 갑에 대해서 양수금을 청구하게 되겠죠. 공사대금 채권에 해당하는 양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 그때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손해배상 채권, 하자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이 손해배상 채권이 언제 발생했냐? 채권 양도 이후에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다. 손해배상 채권이 발생했을 때 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병의 양수금 청구에 대해서 상계양변을 할 수 있는가 여부인데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채권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채권이 양도된 다음에 이 공사대금 채권이 양도된 다음에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상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채권이 양도되기 전에 이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성립되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록 이 손해배상 채권 자체가 채권이 양도된 다음에 구체화되었다 할지라도 갑은 을에 대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병에 대해서 상계양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급금지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아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 변제하고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이 구상금 채권이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발생했다 할지라도 매수인은 상계양변을 상계양변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이것도 이제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우리 지급금지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자동채권이 이제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이제 지급금지 후에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 법률관계가 미리 존재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채권이 발생했고 양 채권이 동시행 관계라고 한다면 즉 변제기가 동일하다고 한다면은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그 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그대로 동일한 유사한 법리가 적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죠. 채권의 일부 양도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채권이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는 양수인과 양도인 누구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상계양변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갑이 을에 대해서 1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고 1억의 채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을도 갑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을 때 만약에 갑이 병에게 5천만 원의 채권을 양도했다. 뭐 5천만 원이어도 상관없고요. 뭐 예를 들면 여기 5천만 원 적혀 있지만 4천만 원을 양도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4천만 원 숫자가 5천만 원이면 중복될 수 있으니까 4천만 원을 양도한 경우에 그럴 때 이제 병이 을에게 양수금 4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나 또는 갑이 남아있는 1억 중에서 4천원 공제한 6천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해서도 5천만 원을 갖고 상계양변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병에 대해서도 5천만 원을 갖고 상계양변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한쪽에서 상계양변이 인용이 되어서 그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상계양변을 또 할 수 없겠죠. 예를 들면은 갑이 6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을이 5천만 원의 상계양변을 했고 결과적으로 갑이 을에 대해서 6천만 원 청구 금액 중에서 1천만 원만 인용된 경우에 이제 이 경우에는 이 상계양변이 인용이 될 경우에는 여기 채권액에 대해서까지 기판력이 미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을에 대한 채권은 5천만 원 채권은 사라지게 된 거죠. 이럴 경우에는 병이 을에게 4천만 원의 양수금을 청구하더라도 그런 경우엔 더 이상 을이 병에게 상계양변을 할 수 없겠죠. 이미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채권이 소멸되어서 상계로 인해서 소멸되어서 상계양변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갑은 을에 대해서 을은 병에 대해서 또는 갑에 대해서 누구한테나 상계양변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나 제3자한테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죠. 자, 계약 인수의 경우에는 3자 합의, 인수인과 계약을 이제 이전하는 사람과 인수인 사이 또 채무자 사이 채무자까지 계약 상대방까지 해서 합의 형식으로 계약 인수에 대한 계약 인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이제 그 채권이 양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 인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3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합의에 가름해서 합의로 인해서 통지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채권 양도가 이루어졌지만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양수인은 이제 갖춰지지 않더라도 이제 양수인에게 이제 채권이 양도되었지만은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주장할 수 없겠죠. 하지만 채무자는 승낙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채권 양도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수인에 대해서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 그건 유효한 변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채무자도 채권 양도를 승낙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양수인에 대해서 변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변제도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채권 양도와 소멸시효인데요. 자,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의 재판상의 청구. 자, 양수인 같은 경우에는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채권 양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은 양수인은 일단 채권을 취득하죠. 다만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에게 양수인임을 채권 양도를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양수인의 재판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권리 있는 자의 청구니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그 양수인이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채무자는 채권 양도가 없었음을 이유로 양수인의 이제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따라서 변론 종결 시점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양수인의 청구는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채무자 같은 경우는 양수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걸 이유로 들어서 이행을 거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지만은 변론 종결 시점까지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양수인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채권 양도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시효 중단의 효력은 있는데 기각이 될 수도 있다. 기각이 되면 당연히 시효 중단의 효력도 사라지게 되겠죠. 하지만 나중에 양수인이 이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서 다시 청구한다면은 그러면은 6개월 내에 청구가 이제 기각되거나 각하된 다음에 6개월 내에 다시 요건을 갖추어서 청구한 걸로 보니까 이 처음에 시효 중단 효력이 있을 때 시효가 중단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수인이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이 양도된 다음에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인의 재판상의 청구. 자, 이 경우에 양도인 같은 경우도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양도인을 이제 채권자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 양도를 승인하여 만약에 이제 양도인이 재판상을 청구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 양도를 승인하게 되면은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은 이제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이제 채무자는 이제 양도인을 채권자라고 생각할 텐데 양도인이 청구하니까 채무자가 다시 또 채권 양도가 되었기 때문에 양도인은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당연히 이제 채무자도 양도를 승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가 기각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이 된 다음에 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추어서 그러니까 채무자가 승낙을 했으니까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춘 거죠. 그래서 양수인이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양도인이 소를 제기한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양도인이 이행 청구는 지금 채무자가 승낙을 함으로써 이제 채권이 양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양도인은 더 이상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기각이 될 경우에 다시 양수인이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은 양도인이 최초의 소를 제기했던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가 경합되는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통지나 승낙 같은 경우에는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 통지나 승낙이 먼저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확정일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요. 통지나 승낙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 그러한 채권 양도만이 대외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또는 이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런 양수인만이 채권 양도를 받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갑이 채권이 있는데 을에 대한 A 채권이 있는데 이 A 채권을 병한테도 양도하고 정한테도 양도했을 때 자, 이때 만약에 병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요 채권이 양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갑이 을한테 통지했는데 이 병에 대한 채권 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더 정에 대한 통지보다 을에게 더 빨리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하는 경우에 병에 대한 채권 양도만이 유효하고 정은 채권 양수인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병에 대한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다음 채권 양도 통지가 먼저 이루어졌는데 이 병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해제된 경우 그렇다고 해서 정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제2양도 계약인 여전히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에 대한 채권 양도가 유효하게 되면은 정은 더 이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자니까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고 그 후에 갑과 병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사후적으로 해제가 된다라고 해서 정에 대한 채권 양도가 무효인 채권 양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쟁점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경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채권 압류 통지와 채권 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채권 압류 통지가 먼저 도달하게 되면은 압류 채권자에게 채권 양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압류 채권자가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받아서 이제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은 채권이 양도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다만 이 채권 압류 같은 경우에는 압류 채권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 양도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압류가 됐을 경우에 나중에 추심이나 전부 명령을 받으면은 그 추심금을 받아서 이제 다른 채권자들과 배당을 한다든지 이런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지만은 그런 압류 채권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 양도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 범위 내에서만 채권 양도가 무효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 통지가 경합되는 경우 당연히 통지나 승낙이 앞서는 채권 양도가 유효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통지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그 승낙이 먼저 도달한 경우에 이제 먼저 도달한 채권 양도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확정일자 없는 통지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같이 이제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날짜와 상관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 같은 경우에 채무자도 이제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항변 사유를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악이거나 선의이지만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즉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항변 사유로 양수인에게 항변 사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 우열관계 다시 한번 또 다른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채권 양도 이제 대항 요건 자체가 동시에 이제 이루어진 경우 채권 양도 통지나 압류 통지 또는 채권 양도 통지가 이중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것이 이제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 우열 관계를 살펴보면요. 채권의 이중 양도가 된 경우에 양수인들이 채권을 준공유하게 됩니다. 즉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었고 그 각각의 채권 양수인에 대해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가 이루어졌는데 그 통지가 동시에 채무자한테 도달한 경우에 양수인들은 채권을 준공유한다라고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압류 채권자와 양수인 채권 양도 통지와 가압류 통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채무자는 누구에게나 변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압류 채권자가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받았을 때 압류 채권자한테 변제할 수도 있고 양수인한테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무효가 된다면은 자기가 변제한 그 압류 명령이나 또는 채권 양도가 무효가 된다면은 그러면 이중 변제 위험에 놓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채무자 같은 경우는 변제 공탁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양수인이나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금 청구, 추징금 또는 전부금 청구해서 이제 일단은 상대방한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무자한테 변제를 받을 수 있고요. 채무자도 단순히 이제 압류와 그 다음에 채권 양도가 경합했다고 해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행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채무를 변제받았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그 이제 변제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양수인과 그 다음에 가압류 채권자, 압류 채권자가 서로 안분 배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채권 양도에 관련돼서 중요한 쟁점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채무 인수와 관련된 쟁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병존적 채무 인수와 이행 인수인데요.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병존적 채무 인수와 이행 인수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을이 있는데 병이 있고요. 이제 병이 인수인이 되겠죠. 이제 을이 갑에 대한 채무를 병이 인수하기로 했을 경우에 여기서 이 갑과 을 사이에 이 인수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행 인수인가, 즉 갑과는 상관없고 병이 대신 갑에게 이행을 해주는 단순한 이행 인수에 해당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갑이 직접 병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병존적 채무 인수인가, 병존적 채무 인수인가라는 여부가 이제 중요할 텐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인수 계약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약정, 즉 갑이 병에게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인수를 한 것인가, 갑과 병은 상관은 없고 병이 그냥 을을 위해서 이행해 주는 그런 단순한 합의에 불과한가에 따라서 이행 인수와 병존적 채무 인수가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만약에 병존적 채무 인수에 해당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병존적 채무 인수에 해당한다면은 병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 인수인이 이제 책임 재산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제3자한테 처분하는 거, 정이라는 사람한테 처분했을 때 그때 갑은 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병이 정에게 X를 매도한 것에 대해서 이걸 사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을이 병한테 인수한 것이 채무를 인수시킨 것이 단순한 이행 인수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은 갑은 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지 못하겠죠. 갑이 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정한테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갑은 그러한 병의 매각 행위를 사행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존적 채무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갑이 채권자이고 을이 채무자이고 병이 인수인일 경우에, 자, 여기서 을과 병 사이에 채무인수가 있었는데 이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이냐 병존적 채무인수이냐라고 문제가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면서 을과 이제 병 사이에 이제 을이 면책이 되느냐, 이제 채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면책적 채무 인수이냐 병존적 채무 인수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요거를 당사자가 채무 인수한 것이 이제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존적 채무 인수로 인정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한다면은 책임재산 이제 채무자 자체가 병으로 바뀌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병의 자산이 풍부하다면 상관없겠지만 병의 자산이 없다면은 갑한테 불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을과 병 사이에 채무 인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병존적 채무 인수라고 봐야 되겠죠. 자,
면책적 채무 인수에 해당하면 당연히 갑은 을에게 이제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되겠죠. 자, 이제 면책적 채무인수나 병존적 채무인수나 모두 다 이제 갑의 의사가 필요로 하죠.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갑이 승낙을 해야 되고, 병존적 채무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갑이 병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의 승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은 면책적이나 병존적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런데 면책적으로 보게 되면은 갑이 더 지위가 이제 불리하게 되죠. 갑이 병존적 채무 인수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을로부터도 변제받을 수 있고 병으로부터도 변제받을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 만약에 병의 승낙 의사가 이제 양 당사자가 채권 이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을 경우에, 그때 병의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병존적 채무 인수에 대한 승낙이다, 즉 수익의 의사표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병존적 채무 인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존적 채무 인수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병존적 채무 인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인수인은 이 경우에 연대채무 관계에 있겠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내부적 관계가 있는 거니까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병존적 채무 인수를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가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면서 인수인도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인수인과 그 다음에 채무자가 동시에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서로 내부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7번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종종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매매 목적물에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고 이를 공제하고 매매 대금을 산정하기로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냐면은 갑이 을과 X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X의 시가가 뭐 예를 들면 2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갑이 을에 대해서 1억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1억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시 한번 하죠. 갑이 을에 대해서 X를 매도하는데 X는 이제 시가가 2억입니다. 자, 그런데 이 X에 대해서 X는 이제 갑은 병에게 이제 1억의 채권을 갖고 있어요. 1억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억의 채권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 이런 경우에 갑과 을 사이에 요 1억 원의 채무를 을이 인수하면서 매매 대금을 2억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1억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즉 사실상 매매 계약은 1억인데 그 1억은 매매 대금으로 지급하고 이제 그만큼 공제된 금액만큼은 을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그런 약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갑과 을 사이에 갑이 병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를 을이 인수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인수가 병존적 채무 인수인가 아니면은 이제 면책적 채무 인수인가, 뭐 그런 게 이제 이행 인수인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매매 대금에서 공제를 한 상태에서 갑이 부담하는 채무를 을이 대신 변제하면서 그만큼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것은 이행 인수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물론 이제 그 병이 을에 대해서 직접 채권을 취득하도록 할 의사가 있는가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어쨌든 당사자 사이에 그만큼을 채무액만큼을 공제하고 매매 대금을 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병이 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이행 인수는 아니고, 이제 병존적 채무 인수는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행 인수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물론 이제 판례 중에는 병존적 채무 인수를 본 경우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경우에는 이행 인수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러면은 이행 인수면은 그 매매 대금이 1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행 인수를 1억 원, 이제 을이
병에 대해서 1억 원을 직접 지급한다라고 해서 매매대금이 2억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 당연히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비록 시가가 2억이지만은 당사자가 매매대금을 1억으로 약정을 했으니까 매매대금은 1억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을이 병한테 1억 원을 이행해야 될 이행 인수 계약에 따른 그런 의무를 부담할 뿐이죠. 자, 그래서 공제되어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잔금 지급 의무가 이행이 완료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다만 이제 인수채무의 불이행이 매매대금의 불이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뭐 예를 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까지 그 전까지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그런 조건 하에서 매매대금에서 1억 원을 공제해 준다라고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면은 갑도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없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을이 1억 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병에 대한 채무 1억 원의 이제 이행 인수에 따른 그 합의에 따라서 1억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 자체를 이유로 해서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매대금의 이제 불이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지금 을이 갑한테 1억 원을 다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병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서 이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병한테 1억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소유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뭐 을이 변제하지 않건 이거는 을이 자신의 이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고 이걸 매매대금을 이행 지체한 것이다라고 매매대금의 미지급과 동일시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까지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변제하는 것 자체를 매매대금 지급과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있다면은 이행 인수 계약에 따라서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것을 채무 불이행과 동일하게 여겨서 계약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매도인이 만약에 이제 을이 이행 인수에 따라서 이제 그 이행 인수된 금액 1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데 을이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안 왔기 때문에 갑이 을을 대신해서 병한테 물론 이제 이 갑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는 하는 거죠. 하지만 갑과 을 사이에는 을이 변제하기로 했는데 을이 안 하니까 갑이 한 거니까요. 자, 이런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해서 1억 원의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매매대금 1억 원의 매매대금 채권 말고 갑이 을에 대해서 1억 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채권을 변제했지만은 매매대금을 그만큼 공제했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런 1억 원의 구상권이 있는데 이 1억 원의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이제 이거는 을의 입장에선 채무가 되겠죠. 그래서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때 갑은 을에 대해서 매매대금 1억뿐만 아니라 이행 인수 합의에 따라서 을이 지급하기로 했던 1억 원도 역시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로 볼 수 있겠죠. 원래는 만약에 이행 인수가 없었다면은 갑은 을이 2억 원을 지급할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인수채무의 불이행으로 이행 인수를 했는데 을이 그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아서 만약에 갑이 저당권을 실행하는 바람에 을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 즉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갑은 을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불능이 된 경우니까 이 경우에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을이
이제 갑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러면서 그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해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병존적 채무 인수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병존적 채무 인수로 본 판례나 아니면은 이행 인수로 본 판결이나 거의 비슷한 문구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병존적 채무 인수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주로 법률 관계, 계약 인수 등과 같이 법률 관계 전체가 다 양도된 경우, 계약 지위가 이전된 경우, 그런 경우에 병존적 채무 인수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갑이 이제 어떤 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 건축 사업 건설 사업을 과 관련해서 뭐 제3자한테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럴 때 갑이 그런 이제 그 아파트 이제 공급 사업을 하기 위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을한테 이전시키면서 그럼 갑이 갖고 있던 다양한 형태의 채권 채무를 을한테 이제 이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갑도 책임을 지고 을도 책임을 지는 병존적 채무 인수로 본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매매대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행 인수로 보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의 중요한 차이점은 병이 을한테 직접 채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느냐, 당사자들이 그런 의사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점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렇게 X의 저당권이 설정되면서 그 피담보 채권 자체가 이제 피담보 채권 자체가 공제가 되어서 매매대금이 산정된 경우를 얘기했는데, 그게 공제가 되지 않고 그냥 매매 계약이 정상적으로 산정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때 매수인이 변제하면, 이때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그 1억 원을 갑이 변제해서 이제 저당권을 말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말소하지 않으니까 을이 1억 원을 대위 변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때 1억 원을 대위 변제하게 되면은 구상금 반환 채권이 있을 텐데 이 구상금 반환 채권과 매매대금은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을이 갑을 대신해서 변제한 다음에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상기양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구상금 채권의 발생이 매매대금 채권 압류 후에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동시행 관계이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저당권을 말소해야 될 의무는 이 매매대금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갑이 부담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계약상의 의무에 기초해서 그 의무에 가름해서 이제 을이 대신 이제 변제를 하고 그 저당권을 말소시킨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런 구상금 채권 자체도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변형된 형태니까 압류 전에 이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압류 후에 발생했지만은 압류 전에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해서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계 집행문 부여인데요. 병존적 채무 인수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인수인한테 새롭게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계 집행문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채무가 이제 인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계 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에 대한 내용들 쭉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죠.